한문, 특히 한시를 소개하는 시간인데 뭐 국악 시간 같기도 하고요. 이런 걸 왜 틀어주지 그런 생각하는데 이게 뭘까요? 원래는 이제 전부 들으면 한 7분쯤 걸리는데 시간 관계상 앞 대목만 들었습니다. 자, 가사 내용이 뭘까요? 여기 앞에 있는 학생 혹시 뭐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까? 예. 아니 뭐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한시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시의 세계라는 한문학과 전공 수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첫 주, 2주 정도의 수업을 압축적으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취지는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한시라는 게 무엇이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한시가 조금 의외의 부분이 있어요. 지금 들어본 게. 여기 있는 것처럼 노래를 부른 분은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선가 김월화라고 무형문화재셨어요. 정가 쪽에 그런 분인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당연히 음악이겠죠. 그래서 주로는 이게 처음에 그 평양도 기생들이 불러가지고 유명해진 그 당시에 엄청난 유행가였습니다. 근데 유행가 가사가 한시인 거죠. 상당히 예상외죠. 그 한시는 신광수라는 18세기에 꽤 이름을 날린 시인의 등악양루 탄 관산육마라는 시에 지금 부른 거는 1004구절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한 40여 구 되는 비교적 긴 시인데 또 하나의 예상외 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시를 노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게 과시라는 겁니다. 자, 좀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한시가 좀 뜻밖의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오늘날과 같이 순수 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독립적인 문학 양식 어떻게 보면 시인이라는 존재들은 요즘은 굉장히 특수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순수 문학이라고 하고 물음표를 다른 것처럼 지금 얘기했듯이 인재 선발 시험 그때는 절대적인 과거라는 그 시험의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한시였고 그러니까 아까 그 시도 그렇게 해서 한성시라는 그 당시 이제 그 과거의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시에 2등한 그 답안이었어요. 그게 그렇다는 것이고 이런 데서 드러나듯이 공적 기능도 있고 심지어 이제 외교의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시 됐습니다. 논어에 보면 나중에 한번 소개할 텐데 불학시면 무의원이라고 그래서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이 하나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과거 사회에서는 이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평양의 기녀들이 이 노래를 아주 불러가지고 전국적인 유행이 됐다는 데서 드러나듯이 연애와 유흥에도 중요한데 요즘 여러분들 노래방 갔잖아요. 그죠? 하나쯤은 본인의 비장의 18번이 있겠죠. 옛날 같으면 노래방 갈 때 한시를 못 지으면 한시를 짓지 못하면 거기에 끼지 못하는 뭐 그런 역할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보다는 그 오늘날 생각하는 시라고 하기에는 좀 다양한 모습을 가진 한시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좀 욕심을 제가 많이 부려서 좀 사실 한 시간에 소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떨 때는 그 생략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에 단락 지어지는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시란 어떤 것이며 주로 현대시하고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볼 거고 특성은 무엇이며 언제나 이 특성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나의 특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뜻밖에도 전혀 다른 문화권의 비슷한 유형의 시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이 강의가 이제 이 한시의 세계에 처음 시작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문제이지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한시를 그리고 이 수업의 이제 제 개설 취지가 그런데 한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한시를 이미지 중심으로 읽는 어떤 하나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까지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눈으로 이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1, 2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선 그 한시에 대한 형식이나 형태, 이런 한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얘기할 때는 상당히 복잡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재미없는 설명들을 해야 됩니다. 설명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현대시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현대시는 한혜종 총장도 하셨고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하나죠.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과 여러분들이 뭐 잘 알지 못할 텐데 그래도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고려시대 주로 전중기 13세기 말에 14세기 초 이 무렵에 아주 저명한 시인이었던, 그러나 뭐 시간이 워낙 지나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최사립이라는 시인의 대인 기다리며, 어때요? 제목만 봐도 사실은 거의 똑같은 그런 모티프를 가지고 읊고 있는 시입니다. 자, 한번 눈으로 또 제가 한번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뭐 이 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요. 뭐 시인이 이걸 한 5분 만에 다방에서 썼다고 그래요. 자, 앞부분을 좀 읽어보면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네. 중간을 좀 생략하고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이라고 끝납니다. 이거를 만약 한시로 쓴다면은 뭐 동일한 시인은 아니지만 다음 소개할 아까 소개했던 그 고려시대 최사립의 시가 이거를 한시로 표현한 것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번역을 한번 읽어보면 제목은 대인,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군가는 드러나지 않고요. 천수문 앞에 버들개지 날릴 때 술 한 병 차고와 돌아오는 고인 기다린다. 해질 무렵 먼 길 뚫어져라 바라보노라니 오가는 사람들 많건만 가까이 오면 그 사람 아니구나. 뭐 내용이 아주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동일한 누군가를, 뭐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뭐 한영훈의 님의 침묵 같은 데서 드러났듯이 뭐 다양한 어떤 뭐 민주, 뭐 평화,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그 갈망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뭐 둘 다 비교적 평이한 시인데, 자, 한번 이걸 통해서 한번 느껴보게 하죠. 자, 이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이게 읽는 방식이 낯설 텐데, 이 이유는 나중에 이제 아마 저절로 깨닫게 될 겁니다. 자, 눈으로 보세요. 이게 빨간색, 파란색 표시한 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형태를 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낭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참고로 들었던 그거는 노래로 부른 거니까 지금 낭독하고는 좀 다릅니다. 읽어보면 저도 사실 낭독은 좀 잘 못하는데, 전수문전 유서비하여 일홀레대 고인귀를 안천 나길 장정 만하니 다소행인 근각비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보여준 거하고도 조금 다른데, 일단은 형태상으로 뭐가 제일 다르죠? 글자 수가 다르겠죠? 그렇죠? 네, 정형시입니다. 아마 동서고금의 정형시 중에 한시처럼 까다로운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요. 일단은 글자 수가 일정하다고 보겠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안에 엄청나게 수수께끼들이 많죠. 파란색 표시한 건 뭘까요? 한자, 또 그것의 기반은 우리 언어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원래 4개의 성조가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현대중국어의 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 있습니다. 현대중국어의 사성은 입성이 사라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성 체계를 만들 때 북경을 중심으로 그 표준어를 했는데, 북경이 거기가 좀 뜨내기 도시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역사를 봐도 왜 여러 왕조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발음이 보존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입성은 자신 없으니까 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발음에는 그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제대로 발음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사실 한국어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엉터리로 말해서 그렇지. 이 평상거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뭐냐면, 그런 운자를 맞추어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것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제가 이제 낭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평상거입 4개를 이 평성과 상성, 거성, 입성을 따로 해서 모아서 측성, 그러니까 평측 2개로 다시 나누는데, 지금 읽을 때 제가 뭐 충분히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낮고 짧게 읽었던 것은 평성이고, 길고 높게 읽었던 것은 측성입니다. 이게 또 중국하고 달라요. 중국의 경우는 평성을 높고 길게 읽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짧고 낮게 읽어요. 측성은 중국의 경우는 낮고 짧게 읽어요. 우리는 길고 높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으면서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 2글자씩이 짝을 이루어서 보통 이 한시는 언제나 단위를 1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나 볼 때 내용을 2구씩 짝을 이뤄서 본다고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짝을 이루는 2구끼리 서로 2글자 단위로 사실은 평측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지금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한시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게임 중에 매뉴얼북이 뭐 한 1000페이지 되고, 그런 것보다 더 복잡한 게임의 룰을 가진 것이 한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묘미일 수도 있어요. 복잡해서 오히려 재밌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표현한다고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또 하는 게 인간의 머리예요. 요즘 이제 인공지능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한시를 인공지능이 쓸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아마 인간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요. 자, 지금 얘기했던 것들 중에 대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시의 형식도 다르죠. 표현 방식도 당연히 그것과 다릅니다. 전형성과 개별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천수문,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실제 있었던 장소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유서, 버들개지입니다. 고인, 뭐 친구, 뭐 사랑하는 사람도 되고요. 낙일, 지는 해고, 석양입니다. 장정이라는 건 옛날에는 이제 일정한 거리마다 쉼터가 있었어요. 그걸 장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하면 뭐 먼 길일 좀 되는데, 자, 천수문 정도를 빼면 이런 것들은 다 한시에서는 보면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또 이렇게 쓰게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왔듯이 동일하게 어떤 누군가에 대한 기다림을 얘기하고 있는 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를테면 황지우란 시인이 너를 기다리며를 통해서 그런 걸 얘기하면 그 사람을 주목하겠죠. 그 시인의 어떤 현실적인 경험. 왜냐하면 나중에 고백한 바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본인이 경험한 광주 민중항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시의 경우는 그게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런 사용된 시어들 자체가 이런 전형성 안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인의 개인적인 의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한문학의 문학 전통 안에서는 뭐 동아시아가 다 그런데 나를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매우 두꺼운 껍질 속에 들어있는 살피기 어려운 속살 같은 것이라는 거죠. 맛을 보기 어려운. 따라서 이것을 제대로 감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입니까? 쉬워요? 쉽다면 좋고요. 자, 또 한시의 특성을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시가 이제 전통적인 문학 양식이니까 꼭 우리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객관적인 것은 타인의 눈으로 본 우리입니다. 지금도 보면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프로들이 많더라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경험하는 것들. 그걸 통해서 아마
재미도 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할 텐데 한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개할 이 두보라는 시인과 중국을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영시에서 18세기 시인 중에 뭐 제일 대표적인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 같은 시인의 작품 비교는 그런 면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작품을 비교하느냐는 조금 이따가 얘기가 될 텐데 일단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두보의 작품은 나그네의 밤 회포를 적다라는 작품입니다. 뭐 번역으로 보면 여야 서회인데 이 여야라는 말은 나그네라고 해도 되고 나그네 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그다음에 윌리엄 워즈워드의 작품은 컴포즈드 오픈 웨스트민스터 브릿지 September 3rd 1802라는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지은 시 1802년 9월 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목으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야서회라는 나그네 길에서 어떤 회포를 적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가 지목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되죠? 분명하게 1802년 9월 3일에 어디서요?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템즈강 위에 있는 지금도 있는 거기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보와 워즈워드고요. 한번 그 작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보의 작품부터 한번 읽는 걸 들어보죠. 네. 绿叶疏怀，细草微风岸。围墙独夜舟，星垂平野阔，月涌大江流。名气文章著，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강의 자료에서 번역문 观 한번 보기 音 바랍니다. 老病休。飘飘何所似？ 예. 7원, 天 5원 地 율시로 되어 있는데 一 천지일선요. 沙鸥。 우리가 아까 이미 한시의 어떤 형태를 봤으니까 이것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워즈워드 시를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 영문과를 나온 배우가 BBC 방송에 출연해서 낭송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죠. 네. 번역은 역시 제시한 강의 자료를 보세요. Has not anything to show more fair. Dull would he be of soul who could pass by a sight so touching in its majesty. This city now doth like a garment wear the beauty of the morning, silent, bare. Ships, towers, domes, theatres, and temples lie, open unto the fields and to the sky, all bright and glittering in the smokeless air. Never did sun more beautifully steep in his first splendour valley, rock, or hill. Ne'er saw I, never felt a calm so deep. The river glideth at his own sweet will. Dear God, the very houses seem asleep, and all that mighty heart is lying still. 네, 여기까지. 자, 네, 나그네길에 밤 회포를 적다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풀 언덕에 실바람 불어오고 높은 돛담배에 외로운 밤이 깃드는 때 별이 드리운 평야는 드넓게 펼쳐지고 달이 뛰노는 큰 강은 도도히 흐른다. 이름을 어떻게 글재주로 드러내랴. 벼슬도 늙고 병들어 쉬어야 하는 것을. 떠돌이 신세 무엇과 같을까. 천지간에 한 마리 갈매기라네. 이렇게 썼습니다. 반면에 컴포즈드 오픈 웨스트민스터 브릿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색깔로 표현한 것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앞에 8행과 뒤에 6행으로 나눠지는 그 일종의 영시의 한시와 같은 거죠. 아주 엄격한 정형시입니다. 이탈리안 소넷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운을 다는 방식은 좀 다른데 색깔이 같은 것끼리 같은 운입니다. 가군이 달려 있어요, 역시. 네.
번역문은 뭐 제가 영시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 학자들의 번역을 좀 참고해서 강의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읽어보면 될 텐데 사실 이 두 시는 좀 어떤 그 창작의 배경으로 말한다면 비슷한 어떤 그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선 두보는 들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두보는 굉장히 삶이 고달팠던 사람입니다.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냐면 너무 못 먹다가 갑자기 좀 뭘 먹게 돼서 과식했다가 죽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웃지 못할 그런 어떤 비극적인 운명이었는데 이 시점도 그 두보 생의 후반기에 굉장히 좀 힘들 때였어요. 뭐냐면 나이 50 넘어가지고 이 업무라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후원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낮은 벼슬을 얻어서 조금 먹고 살만해지나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백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주변 관료들하고 사이도 좀 별로 안 좋았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후원자였던 업무하고도 사이가 좀 뭐 어긋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성도, 지금은 이제 사천성에 있는 곳이죠. 가족을 데리고 운안이라는 곳으로 이제 굉장히 긴 길을 배를 타고 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서 또 병까지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병이 심했는지 거동도 힘들 정도로요. 그럴 때 그런 어떤 자신의 그 어떤 아무 희망 없는 그런 상태를 쓴 시가 이것입니다. 반면 워즈워드는 시대로 보면 좀 뭐 차이가 있겠죠. 이건 8세기고 물론 이거는 19세기고 또 공간도 다르지만 역시 워즈워드 역시 굉장히 좀 안 좋은 사정이었습니다. 어떤 사정이었냐면 이건 좀 치정 관계인데 워즈워드한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프랑스 여자인데 아네트 발롱이라는 여인과 사실혼 관계여서 딸까지 있었는데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메리 허친슨이라는 그러니까 집안이 허락한 여인이겠죠.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자기 여동생 도로시를 데리고 이 도로시가 이 워즈워드하고 굉장히 좀 특별한 관계인데 일반 여동생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일을 가서 양해를 구하려는 이게 양해가 구해질 일은 사실 아니겠죠. 그 길에 우연히 이 지금 런던의 광경을 웨스트민스터 다리 위에서 보고 요거 좀 오타가 났습니다. 도보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보고 쓴 시입니다. 자, 이거를 왜 들었느냐? 영시는 뭐 사실 저도 잘 모르면서 좀 이유가 있습니다. 한시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인데 사실 이 두 가지 시를 들어서 한시의 특수성을 서구인들한테 설명하려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하버드에 있는데 미국의 스티븐 오웬이라는 학자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이거는 굉장히 잘 나온 사진이고요. 이거 좀 옛날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70 이상 된 노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서구 독자들한테 한시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한시의 특수성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서구의 교양 독자들한테는 워즈워드의 지금 웨스트민스터 다리 위에서 지어진 그 시가 워낙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교과서에도 나오는 시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과 비교했다는 겁니다. 물론 두보의 여야서에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만 넘어가면 이런 머리 아픈 얘기는 안 하니까 조금 참아주면 좋겠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독자 입장에서 볼 때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번역문을 읽은 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한시의 경험은 역사적 현실적이라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보가 그 시에서 썼던 얘기들은 구체적인 공간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인 일시도 얘기하고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사정인지 그러니까 뭐 분명히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역사적 현실적 경험이라고 독자들은 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반면에 워즈워드의 시 같은 서구의 이런 시들은 모든 것이 메타포이적 픽션이어서 이건 아마 이제 워즈워드의 시를 보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사법들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본인의 어떤 감정을 그 런던의 광경을 아주 장엄하게 묘사하면서 그 시의 맨 마지막에 보면 집들조차도 잠들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저 거대한 심장이 조용히 누워 있구나라고 해서 런던 하나에 사람처럼 의인화해가지고 어떤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투사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는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금방 얘기하기 어려울 텐데 사실 그거는 돌아가서 혹시 시간이 되면 한번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논란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분인데 중국의 지양인이라는 역시 중국 학계를 대표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학원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 글을 읽고 발끈해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 한시의 전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 뭔가 거기 안에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성향이 있어서 서구의 시를 뭔가 문학적으로 좀 더 우위에 놓고자 하는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중국 사람들이 또 뭐든지 다 중국이 최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도 워즈워드의 시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 이분은 이제 일부러 그런 것들 시에서 그려지는 나라는 것이 오히려 반드시 본인이 아니라 하나의 허구인 것은 오히려 한시 문학에서 먼저 나온 전통이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펼칩니다. 역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꼭 맞는지 틀리는지는 생각하기 좀 어렵겠죠. 일단 이런 반론이 있는데요. 언제나 싸움이 있으면 또 끼어드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또 역시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학자인데 일본의 교토대학에 있는 가와이 고조 교수라는 분이 이 두 가지 논의를 보고 점잖게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이런 서정 주체의 허구적 경애라는 거 이런 건 사실은 동서에 보편적으로 있고 또 아까 이제 뭐 한시의 특징이 역사적 현실적이라고 했는데 그런 현실의 체험이라는 것이 역시 동서를 막론하고 특히 전근대 사회에서는 인습에 의해서 특정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어떤 전형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것이 그 개인의 이야기인지 어떤 전형에 의한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마치 그런 얘기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 이야기는 둘 다 맞는 부분도 있고 둘 다 틀리는 부분도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사실 한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누구도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 수업에서도 쉽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바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자, 한시를 읽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인데 한시라는 것이 우리한테만 있는 특수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비관계에 있다고 하면 라틴어 문화권 속에도 있습니다. 아까 뭐 얘기했던 이탈리안 소네트 형식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한자 문화권이라면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등등의 유럽 주요 국가들은 라틴어 문화권이겠죠. 역시 한시에 해당되는 게 그쪽에도 있습니다. 이 보면은 그 라틴어 문학과 그 현실 언어를 반영한 문학과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보면 한문 문학과 순수 우리 한글 문학과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과도 유사한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좁혀보면 우리는 이제 한자 문화권입니다. 이 시노그래픽 스피어라는 한자 문화권이라는 용어는 이제 미국에 있는 베케 데네케라는 학자가 이제 주로 제안하는 용어인데 이 용어를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를 이제 그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 중에서 보면 한시가 또 굉장히 중요한 공통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한시를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 조금 전에 예로 든 사례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의 학자가 나오죠. 그다음에 중국, 일본의 학자가 나옵니다. 누가 없죠? 어느 나라의 학자가 없습니까? 한국의 학자가 없죠. 네, 거기에 참여를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미미한 거죠. 또 국가적인 것으로 보아도 그래요. 외교로 보아도.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대 사회가 된 뒤에도 그 국가의 중요한 외교적인 것들을 때론 중국과 일본이 또 중국과 한국에 있어서 늘 한시라는 것이 단골 소재가 됐습니다. 왜? 공통의 기억이니까요. 너와 나의 공통의 기억이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건 뭐 꼭 박근혜 전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늘 보면 중국의 지도자들이 오면 한시로
어떤 양국의 그 우호 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합니다. 매우 쉬워요. 그런데 우리 지도자는 거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적도 없고 기자들도 대부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사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계나 현실이나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만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그래요. 요즘 이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으로 하면 요즘 이제 중시되는 베트남이나 대만 이런 쪽도 다 여기에 포함되고 싱가포르도 다 포함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만 이게 좀 잘 안 돼요. 예. 이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실제 제가 한문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아요. 한문학이라는 게 뭐 중국 문학 아류 아니야? 왜냐면 이제 제가 아는 한문학은 한국 한문학이겠죠? 어떨 것 같으세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민족적인 국수주의적인 주장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중국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왜? 이거는 이제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수업 중에 했던 것 하나만을 들어서 얘기할게요. 자, 아까 두보의 시를 오늘날의 중국어로 읽었죠? 예. 그것과 제가 읽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아까 이것은 이미 이제 좀 설명은 했지만 한번 두보의 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두 구절 읽는 거 한번 보세요. 세초 미풍 안하고 위장 독야주를. 자, 뭐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아까 중국어로 읽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예. 심지어 자세히 듣는 사람은 저런 걸 왜 붙이지라고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식 읽기인 현토라는 것인데 순수 우리말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갔었죠? 하고와 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또 산문을 읽을 때하고 또 달라요. 자, 예. 이게 지금 낭송을 기준으로 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소화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제 큰 틀로 보면 문화의 원천은 중국이었던 건 맞겠죠. 저는 뭐 한자가 뭐 국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동이족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몰라요, 솔직히. 한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만든 것도 아니겠죠. 문자라는 게 누구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한테 들어와서 자기화된 지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자 기준으로 하면 고고학적 발굴 기준으로도 2300년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바보가 아닌 이상 2300년을 쓰면서 거기서 온 거 그대로 썼을 리가 없죠. 예.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길어지면 뒷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한 가지 더 하는데 지금 두보의 시를 읽었죠? 그렇죠? 근데 아까 현대 중국어로 시차오, 웨이펑, 안 뭐 이렇게 읽는 거하고 제가 읽은 세초, 미풍, 안이라고 읽는 것, 하고라고 읽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두보는 이제 물론 중국 시인이죠. 두보가 시를 썼을 때의 느낌과 가까울 것인가? 낭송으로. 뭘 것 같아요? 예, 얘기를 꺼낸 데서도 드러나겠지만 지금 한국식으로 읽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마도 이제 우리 발음이 특성이 중국어로 말하면 중국의 중고음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고어 발음을 사실은 뭐 변하긴 좀 변했지만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그 이후에 크게 바뀌어서 오늘날의 현대 발음은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중국시를 읽을 때도 한국식 독법이 갖는 또 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시라는 것은 동아시아의 공통의 기억이라는 거. 물론 이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꼭 우리가 동아시아에 머무를 필요가 뭐 있냐. 우리는 앞으로는 다른 데 소속되겠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런 문화적인 전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공통의 기억으로 중시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냥 보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화, 자기화되어 있는 부분이 한국 한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할 것은 아까 이제 이것은 저한테도 과제이기도 한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에 왜 우리는 분명한 얘기를 못 하느냐는 거죠. 이제 우리 고려대 한문학과 나온 그 제 후배 중에도 이 사람 밑에 가서 공부한 그 후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로 하고 왔는데 이 스티븐 오웬 교수가 늘 그런 걸 궁금해한다는 거야. 자기가 이제 중국시는 좀 아니까 한국 한시는 어떠냐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문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낡은 이미지일 텐데 뭐 낡은 것을 다루는 건 맞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굉장히 현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학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한문학에 요구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경제적인 뭐 또 외교적인 국제적인 위상이 지금보다 어쨌든 낮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뭐 싸이의 한류 같은 것이 이런 데도 사실 어떤 면에서 영향을 미쳐요. 한국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묻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들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달라? 라고 묻는 거죠. 그것을 대답하는 게 한류 또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한다고 해서 무슨 조선시대를 지금 구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부를 한문학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저희같이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 조선 사회에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문제가 많죠.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도 문제가 많지만 그거보다 발전된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 경쟁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래도 좀 개선의 여진이 있었어요. 이번에 중국 가서 보도는 별로 안 됐지만 이런 한시 구절을 가지고 뭘 얘기했거든요. 근데 참 결정적인 실수가 그게 한국 한시가 아닌데 누가 밑에 써준 사람이 잘못 알고 써줘가지고 사실은 좀 망신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자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시도로서 대통령이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밑에 사람들 잘못이죠. 그 시도를 했다는 것은 전 높게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이 그렇게 단순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좀 말이 샜는데요. 자,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기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심지어 세계적인 석학들도 뭐 이 영역에서 노벨상은 없지만 노벨상에 준하는 학문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아까 소개한 거거든요. 그들조차도 한시에 대해서 뚜렷하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물론 인문학이라는 게 원래 이렇긴 합니다. 여러 생각들이 경쟁하는 것이지 자연과학이나 이런 것처럼 뭐가 맞고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게 한시가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이걸 전달할 때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도 굉장히 고민한 부분인데 아마 제가 얘기하는 얘기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모호하고 저한테 좀 따져 묻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물론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거의 한시의 문화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한국의 교육체계 안에서 배운 사람들은 거의 외계인이에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서구의 틀 가지고 배웠고 그것도 서구 20세기 이후에 자본주의적 어떤 사회의 틀 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형식적 제약. 또 문학이라는 것이 갖는 성격조차도 많이 달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아는 사람만 안다는 식으로 돼서는 곤란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 거죠. 아니 모르니까 같이 읽고 의미 해석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아주 원론적으로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읽을 것이냐. 네. 사실 한시에 대한 소개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제 강의가 대단할 건 없고 여담입니다만 좀 얘기하면 사실 제가 한문학과를 대표해서 여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한문학과 최저 수준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고려대 내에서도 한문학과 소속 교수님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학교에서 주는 석탁 강의상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타는데 저희 과에 좀 대표 선수로 모실 만한 교수님들이 계신데 다들 너무 공사다망하셔가지고 시간이 제일 많고 한가한 제가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것들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뭐 이런 많은 강의가 있지만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그겁니다. 뭐 이 강의만이 아니지만 대학 강의는 절대 표준 유형의 강의는 없습니다. 왜냐면 뭐든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의 강의는 아마 전국에서 저밖에 없을 겁니다. 이 강의가 꼭 뭐 제일 좋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쩌면 제일 나쁜 강의일 수도 있지만 제 고민은 이겁니다. 어떻게 읽을 것이냐.
아주 원론적이면서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해도 소통이 안 됩니다. 이를테면 두보의 시를 보통 한시 전통에서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두보의 시를 제가 이렇게 강독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상당수는 나는 전혀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본인이 감상 능력이 꼭 없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간극을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한문학을 하면 그런 것들이 늘 그래요. 애호가들한테는 굉장히 열광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근데 한자 자체를 너무 싫어하는 분들 많겠죠.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예 쳐다보기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 흔히 우리 사회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공자활 맹자활한다. 이거 좋은 얘기 아니죠. 그래서 뭔가 좀 답답하고 옛날스럽고 뭐 속된 말로 하면 좀 꼰대 같고 뭐 이런 거로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이 학문의 본질은 전근대에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의 인재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형편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형편없는 걸 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날 환산한다면 그런 것들의 첨단을 우리가 현실에 소통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겁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지 답은 아닙니다. 하나는 이렇게 읽자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개별성을 읽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듯이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한시의 어떤 이미지, 구체적으로는 시어의 전통에서 쓰이는 말들이 쭉 나열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계보적으로 한번 읽어보자. 이러면 이제 그 계보 속에서 뭔가 마치 성도를 그리는 것처럼 별자리라는 게 결국 이 별을 확 알아야 저 별의 위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또 하나는 계속 나올 얘기입니다만 이미지를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 뭐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관심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시 이미지가 주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할 텐데요. 신강경에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아시아의 서구의 문해 전통보다 훨씬 일찌감치부터 이미지에 대한 사고, 물론 이제 이건 문자적인 이미지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이 용어만 한번 기억해도 뭐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의상. 네, 뜻이자에 형상상자죠. 코끼리 상자. 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이미 기원전부터 있었고 한시를 창작할 때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는 시각적인 이미지겠죠. 그러나 사실 이 낡은 문자적인 이미지를 잘 감상하려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시각적인 이미지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미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이런 제 생각입니다. 몇 가지 그럼 한시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감상하느냐를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두 종류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강경에서. 자, 이거는 한시 전통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범적인 작품인데 고시 19수입니다. 이 작자도 누군지 알지 못하고 제목도 없는 시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두고두고 한자 문화권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원천이 되는데 문학적인. 여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호마는 북풍에 의지하고 월조는 남쪽까지의 둥지짓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마의 북풍, 월조 소남지. 자, 번역은 늘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호마와 월조, 의와 소, 북풍과 남지. 그러니까 호마라는 거는 북쪽의 말입니다. 호라는 게. 월조는 남쪽의 새라는 얘기고 의는 의지하다, 소는 둥지짓다, 북풍, 북쪽 바람, 남쪽까지. 자, 금방 봐도 느껴지는 게 뭐죠? 딱딱 일정한 위치에 대를 이루고 있죠.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원래는 한 화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전혀 극단의 것들입니다. 뭐냐면 북쪽의 말과 남쪽의 새, 북풍과 남쪽까지. 그래서 대비가 되면서 또 동시에 대조가 돼서 결국은 이것들이 합쳐져서 제3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건 뭐냐면 뭐 간단히 정리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말은 어디 가서도 북쪽 출신이기 때문에 고향이 그리우니까 북풍에 기대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뭐 약간 의인화지만 남쪽의 새는 또 남쪽의 새대로 그렇고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이미지와 이미지가 만나서 일정한 대비와 조합과 대조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한시 이미지 구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뼈골자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해골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해골이라는 말이 그렇게 즐거운 느낌을 주는 말은 아니죠. 한시 전통에서 보면 원래 이런 시어는 잘 쓰지 않았는데 이 해골이라는 시어를 중심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조조, 삼국지 연애에 등장하는데 사실 이 조조가 뜻밖에도 굉장히 훌륭한 시인입니다. 유비하고는 지적 수준이 비교가 안 돼요, 사실. 근데 이 조조가 쓴 시에 정말 뜻밖인데 이 해골과 천리의 다구는 소리도 들리지 않느라는 백골이 들판에 뒹굴고 이런 것들이 만나서 어떤 전장에 아주 황량한 그 이미지를 드러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조조가 사실 전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인데 뜻밖의 시적 감수성은 이렇게 돋아서 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은 이런 게 있어요. 동일하게 해골을 썼지만 길에서 얼어 죽은 해골과 시체와 붉은 문, 이건 이제 부귀한 집은 옛날에 그 붉은색 대문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과 고기가 냄새가 넘쳐난 것과 대비가 되면 뭐가 되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장면이 빈부격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진도라는 사람은 이 불쌍하게 물가에 뒤둥그는 역시 이제 전쟁인데 누군지 모르는 어떤 뼈가 된 백골이 된 시체.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누군가한테는 누군가의 남편이었겠죠. 그러니까 안방에서 규방에서 그 사람을 애태우면서, 왜냐면 옛날이니까 죽은지 모르죠. 전사통신서가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전장의 비참함을 역설적으로 그리는. 결국 어떤 장면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색다른 것이 나오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한자에 치여서 이런 걸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런 걸 느끼면 마치 영화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강의에서는 한시를 그렇게 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동원해요. 주로는 이제 영화를 많이 동원합니다. 근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뭐 사실 강의에 요즘 영화를 동원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의 어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강의나 시도되는데요. 이 강의에서 영화를 가져오는 것은 그런 임의성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매우 흥미롭게도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현대 영화 초창기에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어떤 영화나 나오는 몽타주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몽타주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영화에서 사실은 서로 관계없는 하나하나의 쇼트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는 그런 감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거를 처음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영화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데, 왜냐면 영화사의 앞장에 나오거든요. 구소련의 에이젠 시제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화학과 교수면서 아주 그 세계 영화계에 주목받는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몽타주 이론을 정립할 때 이 사람이 이제 푸도킨이라는 다른 뭐 학자들과 이렇게 경쟁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때 영향을 준 게 뜻밖에도 한자입니다. 이 사람이 서구 사회에 이때 이제 한자나 뭐 하이쿠, 일본의 한시와 유사한 그 전통시 이런 것들이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예술적인 어떤 착상을 거기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듯이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은 다 몽타주의 구절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현대 영화에도 영향을 준 바가 크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 문학 교육에서 이미지 교육을 많이 받았죠. 뭐 배웠었죠? 뭐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뭐 등등. 이것을 만들어낸 에즈라 파운드라는 이미지즘 선언을 한 20세기 초반에 유명한 영국 시인도 사실은 한시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꼭 왔다는 건 아니더라도 이게 소통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이젠 시제인이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만든 영화가 전함 포테킨이라는 아주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이게 이제 그 10월 혁명과 관련되는데, 물론 좀 정치적인 영화입니다만 우리는 이미지라는 측면에서만 한번 보기로 합니다. 예. 보여주실까요? 예. 아까 백골 얘기했잖아요. 뭐하고 뭐가 결합됐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죠? 그걸 한번 보세요.
우리 슬픈 역사로 말하면 광주 민중항쟁 같은 거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훨씬 많은 쇼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다면 한시처럼 몇 개가 아니라 훨씬 많은 것들을 결합시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금방금방 파악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한시라는 거는 그런 면에서 꼭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왜냐면 그 쇼트가 굉장히 적거든요. 마치 환등기로 하는 무슨 슬라이드처럼. 자, 이게 이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고요. 그 아기 유모차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오마주 되기도 하고 패러디 되기도 했는데, 지금 계단에서 코사크의 병사들, 진압군이죠. 진압군이 내려오는 것과 이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총을 맞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어머니가 끌고 있는 유모차에 있는 아기는 이제 이 사정을 모르죠. 근데 이제 다음 장면에 나오겠지만 어머니가 이제 죽으니까 총 맞고 돌보지 않는 유모차가 계단을 굴러 내려오거든요. 이런 결합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러시아의 그 어떤 재정의 그 문제, 말미에 어떤 민중에 대한 어떤 뭐 탄압, 학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적인 표현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 비극을 알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성영화 시대라 사실 음악은 나중에 입힌 거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공연하면 오케스트라가 직접 음악을 뭐 연주하거나 그랬는데, 네, 여기까지 보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장면과 이런 것들이 결합되고 또 이것과 뭐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렇게 결합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충격들을 그 어떤 민주 뭐 이런 가치에 대한 그 진압, 학살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나는데, 사실 이런 구성 방식 자체가 한시에서 사실은 즐겨 쓰이는 그런 방식으로부터 연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영화를 한시에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감상을 위해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할 때 이런 것들, 또 이것이 이제 한시를 우리가 이해할 때도 중요한 어떤 장면과 장면의 결합, 이미지와 이미지의 결합이고, 한시는 늘 그것의 결합에 의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볼 때 한시에 대한 이해도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글로 보고 전혀 느낌이 오지 않는 것보다는 좀 더 느낌도 오고 현대적으로 소통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영화는 훨씬 현대의 예술이죠. 한시와 비교한다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한시에는 없는 음성이라든지 뭐 다양한, 또 아까 쇼트라고 했는데 그런 이미지들이 개수가 훨씬 많죠.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시는 영화로 본다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대조와 대비를 중시해요. 그런데 영화는 우리가 변증법 얘기했듯이 정반합의 관계를 많이 하는데, 또 아까 얘기했던 에이시안 시점에는 특히 충돌이라는 걸 강조하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쉽게 영화를 이해하는 것들을 기반한다면 한시의 이해도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시를 읽어보자.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앞부분 굉장히 재미없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줬는데, 아까 이제 어떻게 읽자고 했죠? 계보적으로 읽고 이미지를 중심으로 읽기 때문에 한 학기에 보통 한 7개의 주제를 합니다. 그래서 계보적으로 어떤 주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눈물, 그다음에 뭐 슬픈 판타지, 뭐 등등 해서 현대적인 어떤 현대인들이 볼 때도 관심 있을 만한 주제들을 가지고 계보적으로 한시를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의 이미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떤 이미지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사실 이제 뒤에 걸 가져올까도 했는데 뒤에 걸 가져오면 사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수업이라는 게 원래 앞에서부터 듣는 거지 뒤부터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소 딱딱한 얘기가 들어간 건 알지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그럴 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첫 시간 이제 이런 개설 강의 끝나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한시 이미지의 모험을 한번 떠나가 보자. 우리말에 의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의 이런 소유격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모험일 수도 있고 이미지를 모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중의적인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 다들 얘기하는 것이 제 강의야 뭐 별로 재미없지만 생각보다는 한시가 재밌더라는 얘기를 하죠. 또 비전공 학생들도 이런 수업을 듣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던 한시가 아니더라. 그리고 이제 그럼 뭐 같냐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현대 예술과 그렇게 다를 게 없더라. 예,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굳이 옛날 것이라고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뭐 전통 문화다, 뭐 우리 것이다.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설득력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주장한다는 거는 사실 그게 별로 가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 심지어는 비전공자의 눈으로 볼 때도 또는 관심 없는 사람이 볼 때도 나름 저거는 재밌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깊이 읽어 나갈 때 최종적인 지점에서는 학문적으로는 또 이제 한국의 학계로 볼 때는 아까 이제 빠져 있었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자는 참전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사실 외면당하고 있고 여기에 끼어들므로써 뭐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될 때 우리도 지금 이제 정권도 바뀌긴 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시던 간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알지는 않아도 되는데 밑에 사람들이 제대로 그것들을 파악해서 중국에 가고 일본에 갔을 때 중국의 이 1급 지식인이나 일본의 1급 지식인들한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공통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도 이 부분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